그래서 제목이 새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과 한국 경제. 뭐 당연히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니까 세계 경제 동향도 이해하게 될 거고 또 티콘 관련해서 일본 경제, 일본과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철입니다. 편의상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냥 흐름을, 세계경제, 한국경제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후반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들 정리해보고,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핵심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인구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이라서 하다가 포기하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잘 안 들렸어요. 네. 핵심이 되는 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하도 불확실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1977년에 나온 책인데 한국에는 그 무렵, 제가 79학번인데 그 무렵에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은 이 불확실성을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가시면 한 번씩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번씩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파동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지 들어가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이 대개 지금 현재 지수는 2000년대 초반, 한 10년, 2010년까지 이것을 배후로 보고 그것에 대한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그 보는 데이터는 주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불확실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게 3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전쟁이 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약간 다운하고 있다가 다시 아마 저 이상으로 치솟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이 나면서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뭐 이하 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다룰 때는 전쟁까지는 지난주 말에 전쟁이 났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뭐 어쨌든 그 상관없이 이른바 트럼프 관세 문제로 요 아래 보면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쭉 있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는 위에 있는 게 2024년 8월에 전망한 회색선입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그보다 한 단계 낮추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지난 2월에 다시 또 한 단계 낮추고, 그런 다음에 또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불확실성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다. 다만 여기서 공통된 분모는 25올해 상반기에 대충 바닥권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통됩니다. 다만 이제 그 성장률의 수치가 한 단계 자꾸
그래봐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 1, 4분기에 0%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뭐 그 정도로 지금 지난 1, 4분기 GDP 성장률이 그렇게 나와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IMF의 성장률 전망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정도로 현재의 분위기를 느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의 경우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계속 거치다가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로 금융 완화 국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금융을 엄청나게 풀었다가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굉장히 강력하게 통화를 조이다가 그게 이제 그 국면이 지나고 작년 하반기부터 통화를 푸는 국면으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렇게 통화를 풀어가는 과정이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독일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는 이제 여력이 좀 적고, 독일의 경우는 이 재정 적자를 전쟁 후에 강력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국가라고 하는 이유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10년부터인가는 법으로 재정 적자 누적액이 GDP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독일이 사실은 그 2023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가스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재정을 좀 여유 있게 풀어보겠다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50%이 천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까지 올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거의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상상을 사람들 자체가 정부의 재무 누적액이 GDP 50%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최근에, 그러니까 1, 4분기에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이유가 수입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보면 GDP를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민간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성장의 플러스로 표현되고 수입은 성장의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선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입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늘어서 저 오른쪽 제일 1, 4분기 제일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에 선이 1, 4분기인데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서 마이너스 효과가 컸던 거죠.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저기 보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냥 선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둔화되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경기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주로 미국의 경우는 국내 소비가 중요한 거니까 소비가 진행되고 있는 패턴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경우도 약간 일본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부동산 문제가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별 크게 완화된 조짐이 없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책, 특히 지난 3월에 양해를 하면서 강력하게 준 사인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이 한국의 중국과의 연동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자꾸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관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다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정돈될 것인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실제 GDP의 수치나 이런 것 흐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4월에 굉장히 최고로 고조됐다가 5월 들어서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5월 들어서 굉장히 완화가 됐고 특히 5월 들어서 금융시장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타코라고 하는데 트럼프 완전히 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저런 류의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겉으로는 막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은 류의 그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거기 이제 플러스 무슨 고등법원인가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한 게 하나 나왔고요. 그게 이제 대법원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고율 관세가 점점 더 이제 형용화되는 국면으로 움직여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제 팽배하게 되고 미국 시장도 안정기조로 변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저기 보면 현재 기준으로 추정치가 한 17%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것도 한 13%대. 그러니까 그 전에 2023년에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처방하기 이전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3.23%, 2%, 3%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약 10 내지 15%가 지금 올라가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 주로 이제 지금 현재 확정이라기보다도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와 일부 바이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균하면 약 13 내지 17%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라 대충 대중관세 55%, 중국이 대미관세 10%, 이 정도로 지금 협의되어 있고, 특히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막느냐, 요걸 갖고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일단 6개월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 전체가 다 잠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55%의 고율 관세도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될 그런 내용.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뭔가 미국과의 관계 이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제휴나 다양한 노력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러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개 지금 미국의 GDP가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이전 과거에 한창 높을 때 60년대 4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8%? 그 정도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것도 이것보다 그 이전에는 더 높았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는 13%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부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 완화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완화와 재정 투자 확대로 내수 부양에 모두 다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강하게 다 보이고 있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을 거의 뭐 공통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를 모두 다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이 공통된 변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거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수입니다. 가격 변수의 흐름인데요.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림인데 거기다가 제가 덧칠을 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침하고 나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그 흐름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달러가 계속 지금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원달러의 경우는 요건 좀 예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세 불안,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3, 4월까지 계속 고율 저기 보면 4월 8일에 1486 1달러당 1486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좀 그러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한 단계 내리고 두 번째 내릴 때 저때는 약간의 음모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가 4월 중순인데요.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원화 강세를 주문한 협상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4월 초순인데 그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4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인가 그래. 14일인지 15일. 그 무렵에 하루에 거의 한 70원, 60원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다시 조금 올랐다가 현재 이렇게 하향세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흐름에서 관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86년에 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인데 그 80년대 초반에 1980년대 오래된 얘기라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든지 일본과의 그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거의 뭐 이런 식입니다. 야, 니네 내년에 자동차 30만 대 사. 미국 자동차 30만 대 사. 예를 들면 특히 자동차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1985년에 환율 협상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요구한 거죠. 엔을 강력하게 강세를 요구한 그런 양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니까 일본 통화가 강해지니까 일본의 부가 달러 기준으로 마구 튀겨지는 거죠. 그래서 도쿄를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때 나온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엔화 강세가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뒤에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흘리기도 하고 또 아마 직접적으로 강제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기가 좀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에 일본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촉구하기는 어렵지만 암암리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세와 더불어서 미국의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뒤에 다시 보면서 추가로 보기로 하죠. 어쨌든 이런 양상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4월 중순에 특히 4월 초 이후에 달러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4월 2일부터 6월 2일 종가 사이에 크게 달러가 하락하는 모든 나라, 모든 통화에 대해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도 추락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덮어 씌운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져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저 오른쪽 거부터 보면 이제 저기 2025년이 되면 미국의 국방비와 미국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지출해야 될 이자가 같아지고 거꾸로 가는 역전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자가 왼쪽 그래프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렇게 되지 않겠죠.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 추락이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지탱해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혹시 그 이야기 이제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CBDC라고 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이제 그냥 디지털로 돈을 가지고 그걸로 결제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됐는데 미국이 그 논의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해온 겁니다. 계속 연구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누르고 강력하게 부상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돼버리면 각국의 그 여지를 훨씬 적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어느 나라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라
아니 써라가 아니라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기준의 글로벌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모든 거래는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른 각국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미는 것은 달러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정적 도구가 지금 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을 결국 나중에 지탱하게 되는 것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오일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 한다라고 하는 원칙. 그게 가장 결정적인.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요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면에는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중요한 배경이 연동돼 있다. 달러의 가치 추락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다음 지금 바로 그 시기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기 보면 이 지금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와 금리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 달러 가치도 높아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를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릴 국면에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 내리고 있는 정책 금리를. 그 이유는 이제 파월이 트럼프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향후에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파월은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동조하고 있지 않는 자기만의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것의 또 중요한 배경은 그렇게 미국의 미국의 인플레가 유발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저렇게 오히려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추세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반드시 다 일치한 추세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히 신용도에 허점이,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도가 불안한 이런 상황이 분명히 전개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환율 문제를 굳이 정리하자면 디스크립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조건에 있어서 달러가 일단 기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 환경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 추가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제 아래쪽에 보면 영어표, 그러니까 감세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감세 법안이 의회에 가 있는 상태죠. 저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결국 재정 수지를 세원이 줄어드니까 감세를 가져가면 그런 이제 재정 리스크도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 협상에서 약달러를 선호하는 지금 그런 측면이 깔려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국제 통화 시장에서도 달러 투기 포지션이 더 이상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달러 투기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달러에 베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럽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일본 성장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일본은 이제 유일하게 다른 어떤 지역이나 나라와 다르게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게 특이한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지금 분위기를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물론 일본도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누적 재정 적자 규모가 260%. 다른 어디보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서구 가운데에서 많은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많아봤자 아직 120 내지 140 뭐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60인지 70인지 하여간 뭐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엄청 크죠.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금리가 0%라 0%를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대한 갈등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급격하게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존재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볼 때 시장은 일단 이 셀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금융시장에 일단 기저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의미가 다음 이야기는 없네요. 안 돼. 예, 더불어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엔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그러니까 일단 엔화가 금리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일단은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일본의 경기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덫에 걸려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 벗어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다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2000년 들어와서 2020년까지 그 위에 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엔 환율 기준으로 여기 앵고가 엄청나게 심했던 구역이고 반대로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은 엔저가 엄청나게 심했던 국면이죠. 그러니까 거의 800원 전후까지 움직였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얼마 전에 1000원을 잠시 뚫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940원, 50원 수준인데, 엔화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원화도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라, 함께 강해지는 여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더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서 예를 들면 1000원이 적어도 기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국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의 움직임이 그렇게 사실은 그래프지만 그래프의 움직임은 현실의 총합이라 저런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닥의 터널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일본이 어렵지만 일본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오히려 한국이다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상대 원화와 엔화로 대비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강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일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그림 그대로인데요. 저 오른쪽 끝을 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내리는 쪽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불 중반에 있다가 60불까지 60불 살짝 밑도는 것까지 내려왔다가 그저께 지난주 후반에 이러한 타격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74불까지 갔다가 어젯밤에 다시 70불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일의 움직임의 기조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이 끌어내릴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기 우리 그림에서 이제 유의할 것은 직전에 가장 높았던 120불까지 갔던 저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서로 싸워볼 만하다. 서로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볼 만하면 그러면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B2 폭격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4대가 있는데 7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36시간을 비행해가지고 타격을 가했는데 그 타격의 실효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밑에 핵발전소가 다 망가져졌다고 얘기하고 이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너졌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알 수 없으나 그 정밀 타격에 이란이 완전히 깨갱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함. 정말 말도 안 돼. 사실은 천인공노 어떻게 저렇게 무력을 쓸 수 있지?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군사 작전을 벌인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전 세계의 위험을 자기는 위험이라고 하겠죠. 위협을 가한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엄청난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저 타격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공방을 하는 동안에는 120불, 130불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타격을 가하자마자 순식간 뛰었다가 다시 70불 선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덤빌 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은 이란이 미국에 덤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냉혹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미국이 LNG를 팔아먹거나 또는 셰일가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유가가 예를 들면 70불 이상 80불 선에서 유지되기를 바랄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 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왼쪽 일본의 정책금리입니다. 오른쪽은 미국 정책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금융 완화를 급격하게 했다가 엄청 쪼인 거죠. 물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쪼인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내리는 속도 굉장히 지금 아직
예를 들면 5.5까지 갔나요? 5.5까지 갔다가 지금 못 내려오고 4.5 정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렸습니다. 0.5 세 번 내려서 0.5 한 번, 0.25 두 번 이렇게 해서 저거밖에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파월이 강력히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사실은 이 이전에도 이게 지금 0% 마이너스 0.1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0% 수준으로 계속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5로 올린 거죠. 그래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금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시정이 좋은데. 이제 국내로 넘어와 볼게요. 오늘도 시간이 길어지네. 빨리 할게요. 네. 저기 보시면 왼쪽 산업별 생산 지수인데 불안하죠. 네. 거의 뭐 0에서 1% 수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그런 것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그래서 왼쪽 볼 보면 소매가 계속 부진한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돈도 없고. 반면에 설비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괜찮다는 거죠.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 따지고 보면 운송 장비가 일부 있고 대부분이 반도체 중심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저렇지만 실제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건설은 뭐 계속 어려운. 그래서 수출을 보면 네, 부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반도체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HBM,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레거시 반도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보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AI의 투자가 HBM만 쓰는 게 아니니까 HBM이 들어가면 레거시 반도체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HBM뿐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의 주력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선박 이게 지금 퍼센트라 어쨌든 퍼센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반도체, 선박, 바이오 헬스, 무선통신 거기까지죠. 좀 좋아진 게 그 다음에 컴퓨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인데 이것도 증가율로 보여줘서 그렇고 금액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지금 우리 경기는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반도체, 선박 제외 이렇게 돼 있고 수출 반도체 내 중국, 미국은 부진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고 이런 상황. 그 오른쪽으로 가면 대만, 베트남. 그러니까 대만이 많은 것은 HBM이 TSMC와 연동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만의 서버 조립 등의 업체들이 대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 차량 당연히 안 좋죠. 미국, 중국 국가별 일평균 수출인데 중국, 미국 다 안 좋죠. 예. 그에 비해서 아세안, EU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그런 상황이다. 계속해도 똑같이. 최근까지 그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보면 국가별 수출입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미국 무역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최근 22년, 3년, 23, 24 최근까지. 그에 비해서 중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움직임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살그머니 바뀔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기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적자 형태가 살짝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분위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좀 부정적이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수출 증가율이 코스피와 같이 간다. 오랜 연구를 해보니까 상관도가 0.8이나 된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3,000을 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중에 다시 일정한 괴리를 거친 다음에 다시 조정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연동이 다시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연하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저하게 지금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취업자가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행정 보건복지,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물가인데요. 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망치 아래에서 전망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2% 내외, 2% 밑으로까지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그냥 참고 마세요. 오케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2부인데요. 여기서부터 2부입니다.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AI가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AI는 단순히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산업에 다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AI 인덱스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요 아래 출처는 요 아래 보시면 되는데
그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본 거고요. 그 중에서 AI만 뽑아낸 것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투자의 주도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 뒤를 바짝 쫓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 네. 예. 아, 그럴 가능성도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민간의 집계만 한 것이라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차이는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왔느냐를 평가하는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 아래 뭐냐면 제일 파란 선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거, 그 개별적으로만 보면 인간보다 더 잘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리딩 컴프리hension인데 그것도 역시 개별적으로만 보면 인간보다 더 잘 인식한다. 그 다음에 다중언어 인식에서도 여기 보면 진한 보라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이 근접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하늘색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다중 환경에서의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 뭐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종이를 뜯어갖고 표시해 놓은 것은 HLE라고 해서 Last Exam, 그러니까 최종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AI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시험 문제를 주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시험 문제를 줘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시험에서는 아직 1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추는 정도의 확률이. 아직 복잡한 문제로 가면 멀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떼서 놓고 보면 인간 능력의 이상이지만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아직 인간의 10%도 못 따라오는,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도 풀라고 하면 몇 퍼센트 못 풀 가능성이 많겠.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국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후발국들의 불균등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중국의 위력을 몇 가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 파란색이 신흥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림인데 회색은 선진국들의 흐름이니까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중국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중국의 수출인데 파란색 그래프가 수송기계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은 일본과 독일의 수출 수량인데 그 중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의 수입 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생산이 늘면 수입도 늘고 생산이 늘어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국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립 자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세계 정보통신기계 수출에서 예, 중국에 물론 저가 제품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만 따로 떼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0%에 육박하는 일본의 경우는 거의 지금 뭐 2, 3%밖에 안 되는. 그 다음에 예, 위에 거는 수입선 다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 수입 대체에 이어서 수입선도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중요한 모든 공산품의 공급 기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공급 기지가 저렇게 수출 가격에 상대적으로 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다. 한국에서 저 부분이 한국에 가장 불리한 지점이죠. 중국이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일부러 가져온 건데 대중국 수입에서 소비재 비중입니다.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오는 것 가운데 소비재가 36%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마트가 텅 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유 관세를 쓰면 소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면 일본 정보통신기계 수입에서 중국이 70%.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상당수가. 우리가 특화하고 있는 걸 제외하면. 이거는 2024년 세계 시장 점유율 탑 5. 빨간 색깔이 중국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고 로봇 그다음에 메모리도 제법 따라오고 있다는. 그다음 사실 여기는 OLED가 한국이 1등이고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데 한국의 OLED 업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 팔아버렸어요. 중국한테. 마지막 남아있던 공장까지 다 팔아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인공 AI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 바이오도 상당한 정도 따라오고. 그래서 중국의 약진은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뭐 이거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한국과 격차 따라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부의 본론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자꾸 나도 이명박이래.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정책 공약 대결이 안 돼서 잘 선명하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뭔지 사실은 명확히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해야지 요걸 얻어먹어야 요거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서 정리를 할 텐데 세밀하게 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첫 번째는 이미 첫 번째 긴급 경제 대응과 추경 편성 이미 했죠. 30조 5천억. 뭐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아시는 걸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번에는 많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가끔씩 얘기하고 많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얘기에 막 득달같이 달라드니까 마치 무슨 저거 하면 전체주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드니까
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 소득보다는 좀 넓혀서 기본 사회 혹은 기본 서비스라는, 그러니까 유니버셜 베이직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전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강조하지 않고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래서 기본 사회로 가면 거기에 이제 소득도 포함되는 거죠. 소득, 노동, 주거, 의료, 육아, 교육, 교통 등 모든, 예를 들면 삶의 전반에 관한 베이직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중요한 게 미래 신산업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누구나 계속 해왔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한 지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말만 하고 잘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모순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철퇴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법 상당한 지금 기간 동안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공무원들 바보 취급하는 풍조가 많이 닥터버린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 뭐 하면 안 돼. 너는 안 하는 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나라가 잘 돼. 라는 정도로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또한 거기에 잘 순응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작업하고 책임 안 질 수 있는, 참 좋잖아요. 책임지지 말랬는데 책임 말라고 줘. 그러니까 그런 식의 풍조가 굉장히 제법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 정책이 공동화되어 버린,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실효적 있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잡고 있는 것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뭐 제가 저기 A, B, C, D, E라고 했는데 뭐 AI 뭐 이런 겁니다. B는 뭐죠? 바이오. C는 갑자기 여기 앉아 있어서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디펜스, 그 다음에 무슨 마지막에 뭐 팩토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육성해야 될 산업을 다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뒤에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에너지 기후.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 기후 엄청 말씀드렸는데, 예, 녹색 전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지금 태제입니다. 태제.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전환. AI를 그렇게 표현하면 디지털 전환입니다. AI. 그 다음 그린 뉴딜. 네, 에너지 전환,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태제. 그래서 이걸 일단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죠.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완전히 거꾸로 돌려놔서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규제 혁신 공정,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 신산업과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강조가, 이거 이제 제가 일부러 뽑아낸 건데요. 이거는 공약사항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확실히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고 뭐 많은데 오늘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내용만.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30.5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최근에 자본시장 선진화법은 최근에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강력하게 부양하는 지금 토양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지배 구조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갖긴 해야 되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와 관련해서 약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0조 원이 될지 그 아래 마지막에 있는 국민 펀드를 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부적으로는 뭐 GPU를 5만 개를 확보한다든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거나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데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단순히 법적, 제도적 지원만 하지 않고 함께하는 행위자로 나서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민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보면 뭐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야 그 결과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참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저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사회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이 AI 신산업 육성에 펀드로 참가하고 그 펀드의 수익으로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 공동 프로젝트에서도 관이 단순히 제도만 만들어지고 돈만 되지 않고 관도 배당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해오지 않았던 거. 그리고 저기 보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매칭 펀드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매칭 펀드로 참여한다는 것은 펀드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칭 펀드로 정부가 참여하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정부가 책임진다. 예를 들면 전체 100% 가운데 정부가 매칭으로 10% 들어가면 그것을 예를 들면 라스트 리조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안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강조라기보다 이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직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정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걸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가 저기 첫 번째 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있는데 2011년인가에 처음으로 엔터프레뉴얼 스테이트라고 기업가로서의 국가 혹은 기업가형 국가, 우리나라는 기업가형 국가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여교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 자문도 하고 가서 활동도 하는데 이 여자분의 주장이 뭐 이분의 주장이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볼게요. 대충 이런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분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을 먼저 출판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신고전파 가치론에 대해서 거칠게 비판합니다. 거세게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른바 불생산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가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른바 지대추구, 돈만 투자하고 빼가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역할을 한 자가 그 가치를 배당받아,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배당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역할을 국가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폴로 프로젝트를 그 옛날에 있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때 다 국가가 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는 인터넷도 그렇죠. 인터넷도 처음에 출발이 군사 통신망으로부터 나온 거죠. GPS,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뭐든 다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놓은 것을 사기업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국가도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당을 다시 가치 있게 투자하고 또는 그 배당을 그 몫을 나누고 n분의 1로 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역할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가치론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자의 책을 읽어보면 가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생산적으로 역할한 자만 나눠 가지면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가치의 근원이 뭐냐, 노동 가치냐, 뭐 지금 와서는 신고전파가 말하듯이 그냥 가격으로 평가받으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시장에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쨌든 불생산적인 참가자에 대한 구별을 엄청나게 하고 생산적 참가자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생산적 참가자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를 들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나아가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현재의 그 구도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의 강력한 반기를 들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적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미션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것에 평가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미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미션을 잘 설정하고 그것에 총 매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을 통해 시장과
시장도 창출하고 만들고 국가가 하라는 일. 그리고 그를 위한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그에 상응한 재정, 금융도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치 창출에 상응한 배분 방식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분배도 거기에 결합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희망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자가 주장하는 가운데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한국이 결합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그간의 한강의 기적을 이런 각도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온 나라고 그렇게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로 1984년 삼성전자의 D램 투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자의 예가 되겠죠. 근데 그 앞서에 보면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호니2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앞서로 가면 철강 공장 건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가 그 후에 가장 뭐랄까요 폭발적인 가치 창출을 해낸 예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사실은 이때 흥미로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1980년대 중반이 되면 그러니까 83년, 4년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사이클을 그동안 일본이 혼자 다 해먹다가 사이클을 타면서 이 시기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16K D램에서 4K, 16K 이렇게 가던 시대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규모지만 그거를 할 때 일본이 투자를 그러니까 지체를 하는 거, 안 하고 있을 때 삼성이 덥석 그걸 안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던,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요거하고 한국이 그 이른바 뭡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로부터 탈피하는 거하고 맞물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87, 88, 89년에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 시기와 얘가 살아나는 거가 사실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삼저 호황의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D램이 한국이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추카토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아직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더니 엄청난 양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흥미로워서 그냥 뽑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에 불과해요. 제가 일부 물론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굉장히 뭐랄까 그럴듯하게 뽑아주더라 하는 얘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추카토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위에 이제 혁신적 복지 국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가 이른바 북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노키아가 자빠졌을 때 저기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저 나라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수준에서 그냥 쉽게 이해할 때 노키아가 망했으니까 저기도 망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도 안 망하고 잘 살 뿐 아니라 잘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아까 말한 마추카토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혁신적 복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얹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마추카토의 기업가적 국가가 기업가적 국가로 멈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생각하는 베이직 서비스를 거기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개념을 이 이노베이티브 웰페어는 그걸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그러니까 덴마크나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연구를 일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좀 하고 있는 것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사고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모양을 연동해서 갖춰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가 전제라고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전제를 챗GPT도 저걸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 저거 너 어떻게 알았냐? 근데 저기 보시면 중요한 대목들이 저기에 다 사실은 있어요. 야, 이런 내용이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거가 실행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관료 시스템이 그걸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다가 미션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것도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만 아까 우리가 봤던 AI 산업의 육성이나 에너지 전환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을 하면 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 문제도 남겨져 있고, 그다음 더 어려운 것은 민간과 시민의 신뢰와 참여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지향은 끊임없이 그것만 해온 거죠. 그러니까 하방의 지향이 없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 이런 데서 저런 것을 함께 토론하고 참여한 없는 거죠. 불가능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것을 담보해주는 시민단체나 시민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데, 그런 게 현재로서 우리가 부재하고 경험도 없고 일천한, 이제 더 거꾸로 가죠. 그래서 저런 전제가 사실은 이 모델 자체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와 기초가 굉장히 취약한 이런 문제를
안 보시면 제 아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게 희미하게 일부러 해놓은 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코 디자인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정책을 설계부터 함께 하자는 건데 어렵죠. 돌봄 운영 이런 것도 예,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저런 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저런 것들 그다음 예산 뭐 다 마찬가지 감시 평가 참여 플랫폼 이런 굉장히 취약한 저런 것을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런 게 구축돼 있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와 같은 틀을 만들어 가면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집단 또는 누군가의 그냥 생각 이런 게 과도하게 반영되어 버리는 과잉되어 버리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굉장히 갈 길이 멀고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관련돼서 우리 그 티쿤의 넓은 의미의 가족들의 경우는 이 그 아까 이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AI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AI의 중심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국가가 주도해서 민간과 나서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그것을 확충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심이 되는 몇 가지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우리 티쿤 가족들은 그것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의 중요한 줄거리가 이런 데서 많은 기회들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장에서만 아이템을 보지 말고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모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에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냥 시장에서 물건만 찾을 게 아니고 정책이 지원해주는 그런 곳에서 기회를 찾는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패러다임에서 봐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정부가 담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에셋 이코노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총 노동의 양들을 급격히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지금 주 4.5일 근무를 들고 나고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잡쉐어링을 하는 형태들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총 노동량의 필요 노동량이 축소되어지는 부분들을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임금 근로자나 과거의 근로 기반의 경제였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잡셔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간단치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한 75%에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나머지가 금융자산인데,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 뭐 일본은 좀 덜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금융자산이고 나머지 30%가 이 부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부동산의 대부분, 우리나라 건설 경기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약 60% 정도, 건설 부분의 60%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이라는 것이 짓는 과정 속에서야 고용도 창출하고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금융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은 사실 피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출이 론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각각의 산업 부분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뭐냐면 금융자산들이 부동산보다는 더 큰 포션들을 차지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일자리,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축소되어졌을 때 근로소득이 아까 이야기한 거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을 통해서 보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의 과실들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전 국민의 금융자산이 훨씬 더 증대되어져야 하고 저는 첫 번째로 상법 부분들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본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고 때려잡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발전을 장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그것이 이제 에셋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기조에 깔려 있다. 이거는 시대적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정부 주도의 신기술과 소위 그 전체적으로 지금은 소위 대기업들, 기술을 창출해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모든 부가가치를 독점적으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의 과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들은 그거는 국민들이 아까 저기서도 나왔지만 국민들이 그런 그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그거를 강력하게 배당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밑그림들이 깔려 있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앙트레프러너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가는 이런 것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보다 베이직한 부분들의 그림들이 밑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말씀 제가 그런 식으로 강조는 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국민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어떻게 잘해보겠다. 지금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는 이제 국부펀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제 참여하고 그걸로 배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국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되기는 어려운 거고 그냥 있는 것처럼 국민펀드 방식으로 참가시키고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주식시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국민펀드도 되고 또 상승적으로 펀딩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그 점은 일단 잡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일단 효과가 아까 보다시피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잖아요.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던 수치가 순식간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나타나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예를 들면 GDP 대비 주식시장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평균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40% 50% 가까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잘 잡았고 그것에 상응한 변화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가 개인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는 현대는 악마와 실대화하고 지금은 이제 전격적이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7% 차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지지하고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면서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계속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정부는 자꾸하게 그 분위기 속에서 100%를 갖춰야 되는데 정책 충당으로 갖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반대편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니까 개판 오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대성들을 파야할 수 없는 그렇죠. 그 부분은 별개의 논의다, 별개. 별개의 논의. 정리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죠. 왜냐면 더 한다고 해서 뭐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여간 뭐 써주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